300년 넘게 영국의 일원으로 지내온 스코틀랜드에서 코로나19를 계기로 분리독립의 기운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코로나19 대응을 영국 중앙정부보다 높이 평가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스코틀랜드에서는 6년 전 불었던 분리독립 기운이 다시 싹트고 있습니다. 영국을 구성하는 연합왕국의 하나인 스코틀랜드. 하지만 스코틀랜드는 영국과 서로 다른 자치법과 사법제도로 통치되다 보니 과거부터 끊임없이 분리독립을 열망하고 있다. 베넥번 전투 이후 700년 만에 스코틀랜드는 다시 독립의 문턱에 섰습니다. 1314년에 일어난 베너번 전투는 스코틀랜드 독립 의지로 승리를 이뤄낸 전투로 유명하다. 오늘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 베너번 전투는 어떻게 시작됐고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안녕하세요.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지입니다. 유럽 강대국들 사이에 나 기회만 되면 꼭 독립할 거야 라고 항상 생각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죠. 스코틀랜드의 독립에 대한 열정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스코틀랜드가 역사 속 전쟁에서 이 승리를 하면서 독립을 쟁취했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임종환 소장님, 태상호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제가 또 이번 주제가 스코틀랜드라고 해가지고 스코틀랜드 독립에 대해서 찾아보니까요. 이 멜 깁슨과 소피 마르소가 출연했던 영화가 있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브레이브 하트. 오, 아시네요, 역시. 네, 이 영화에서 저는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전투를 안 나오더라고요. 독립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것은 이제 독립하는 과정에 있었던 일이고 이제 진짜 스코틀랜드가 독립하는 건 그 다음 단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의 스토리죠. 영국군을 꺾고 스코틀랜드의 사실상 독립을 하게 되는 전투가 베넥번 전투입니다. 베넥번 전투 그 영화 마지막 부분에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독립을 했구나. 그럼 이 베넥번 전투가 일어나기 전에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상황은 어땠나요? 13세기의 스코틀랜드는 어떻게 보면 독립국이에요. 독립국인데 영국의 봉건적 속국도 해도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히 말하면 서로 독립국인데 하지만 당신이 우리 형님이다 뭐 필요할 때 이런 개념일 수 있는데 당시 영국 왕이 에드워드 1세입니다. 근데 사실 에드워드 1세는 굉장히 뛰어난 왕이에요. 영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그러면 스코틀랜드를 자기의 진짜 송령처럼 만들려고 이제 야욕을 부립니다. 그래서 결국 스코틀랜드하고 영국하고 전쟁이 벌어지는데 에드워드가 승리를 하고 스코틀랜드가 송령 비슷하게 돼요. 이제 영국에 파견한 행정관들이 막 오고 이러고 이제 진짜 송령처럼 되는데 어느 날 총독 한 명이 살해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스코틀랜드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서 에드워드 1세도 죽고 에드워드 1세 아들이었던 에드워드 2세와 로버트 브루스가 스털링 성 근처에 있었던 베넥번이라는 데서 맞붙게 됩니다. 그 전투가 드디어 시작이 되는군요. 그럼 이 전투를 앞두고 이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전력은 어땠나요? 먼저 에드워드 2세가 지휘하는 잉글랜드 군은 병력은 약 13,000명이었고요. 그중에 기병은 그러니까 기사단 중심의 기병이죠. 그래서 기병이 2,000 정도, 그리고 나머지 11,000명은 보병하고 장궁병, 롱보우라고 잉글랜드의 하죠. 대표. 예, 그 롱보우병으로, 그러니까 장궁병으로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2세 국왕 자신이 지휘를 했고요. 그리고 후위는 펜브로크 백작이 지휘를 했습니다. 이제 또 스코틀랜드 이에 맞서는 스코틀랜드 군의 전력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요. 역시 로버트 더 브루스 국왕이 지휘를 했고요. 총 지휘는 전투 목적은 잉글랜드 군의 이 공세를 방어를 하고 현 상황을 유지하는 거였습니다. 병력은 6,000, 기병이 500. 그리고 보병과 궁병이 뭐 500 빠졌으니까 5,500 정도 된 거죠. 부대 구성은 간단합니다. 영국군보다 되게 간단해요. 이 쉘트론이라고 장창병 대열이 있습니다. 일단 쉘트론 부대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병력 수는 2,000명을 넘지 않는 2,000명보다 좀 작은 규모로 구성이 되고요. 이들의 가장 주 무장은 긴 창인데요. 장창, 그러니까 긴 창이 장창이라는 뜻이죠.
길이가 약 12피트입니다. 저희는 피트법을 안 쓰잖아요. 그래서 미터법으로 환산을 했더니 약 3.7m 정도 나오는 거죠. 크고 길구나. 그때 당시에 평균 신장으로 보면 3.7m면 아주 긴 장창이 들어간 거예요. 제대로 이 훈련된 쉘트론은 적의 기마 부대를 무력화하는 아주 좋은 그런 부대였고요. 그리고 밀집 대형이기 때문에 잘 훈련된 쉘트론이 기동하고 그리고 적과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이 살인 고슴도치 같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력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코틀랜드는 전략적으로 좀 준비를 많이 했어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게다가 이 아군 지형이니까 그 지형적인 그리고 지리적인 이점을 아주 잘 이용을 했죠. 그렇죠. 스탈링 성으로 오기 위해서는 사실은 스탈링 길이라는 곳을 지나야 되는데요. 이 길이 남부에서 이제 북부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길 중에 일부분은 뉴파크 산림 지역을 관통을 합니다. 그러면서 길이 협소하게 되죠. 그리고 나무들이 울창하기 때문에 이 기병들이 우회하기가 좀 힘든 길이 나옵니다. 그래서 좋아. 그러면은 스탈링 성에서 2마일 정도 남쪽에다가 우리는 병사를 배치하겠어. 그리고 스코틀랜드 그 국왕은 병사들을 그쪽에 매복을 시켜놓죠. 당시에 잉글랜드 군의 가장 효과적인 전술 중에 하나는 기병을 이용한 빠른 돌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협로에 이 숲길이니까 기병의 빠른 돌파가 굉장히 힘들겠죠. 혹은 효과가 굉장히 상실될 겁니다. 그러겠죠. 그게 가장 큰 전술 중에 하나였죠. 그럼 장궁병도 잘 못 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두 군대를 비교하면은 스코틀랜드군이 앞서는 건 그 쉘트론이라는 장창보병대예요. 이 부분은 굉장히 강한데 기병하고 궁병이 극도로 약해요. 상대적으로 특히. 근데 이게 이 장창보병대는 기병한테는 강한데 약점이 장궁병 화살 세례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런 상대성을 가지고 지금 만나게 됩니다. 이거 약간 게임처럼 누구는 누구한테 강하고 누구는 누구한테 강하고 이런 상황인데 좁은 길에 나무 숲이 우거져 있으니까 기병도 돌파가 힘들고 궁도 쏠 수가 없으니까 이거 전략 잘 짰는데요? 그렇죠. 그럼 베넥본 전투 이거 재밌게 되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여기 나왔겠죠. 잉글랜드 군은 로버트 브루스 국왕이 생각했던 대로 스탈링 길을 통해서 처음에 들어옵니다. 선봉대가 들어오는데 길이 협소하니까 이 잉글랜드 군의 대열이 몇 마일에 걸쳐서 늘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선봉대가 들어오고 그리고 아직 중군이 못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 선봉대 지휘관이었던 험플리 드 보은은 이 스탈링 성에서 그 빠져나온 척후병한테 이 숲 안에 그 뉴팍 숲 안에 스코틀랜드군이 매복을 하고 있다라는 정보를 득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좀 잉글랜드군이 자만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 본대를 보면 스코틀랜드군이 도망갈 수 있으니 이 선봉인 험플리 드 보은이 강습을 하고 기병 부대는 우회를 시켜서 적의 도주로를 끊자. 그래서 부대를 2개로 나눠서 작전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미 자리 잡은 쉘트론 그리고 그 골목 안에서 이제 나무 숲을 돌아가고 있는데 야 니네가 우리를 매복을 해? 가만히 있어. 선봉대가 갔으니까 우린 뒤로 돌아와서 퇴로를 막고 치면 앞뒤에서 샌드위치야. 이런 아주 그냥 달콤한 꿈을 꾸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잉글랜드 군은 처음에 공격이 개시됐을 때 그 달콤한 꿈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전투의 양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쉘트론이 기병한테 굉장히 강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회했던 기병 길버트 드 클레어의 기병은 랜돌프의 쉘드론 부대에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그리고 선봉대의 본대는 스탈링 길을 따라서 계속 진격을 하죠. 하지만 그거 역시 로버트 브루스 국왕의 본대에 막혀서 고전을 하게 돼요. 이 정도만 해도 조금 상황이 이게 내가 생각했던 거랑 같지 않네가 되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서 우발적인 그리고 이 역사에 잘 나오지 않는 희한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무슨 사건이요? 당시 험플리 드 보은의 부대에는 그의 어린 조카가 있었습니다. 헨리 드 보은이라는 되게 어린 기사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 전장터의 혼란함 속에서 적의 국왕을 본 거예요. 로버트 브루스 국왕을 보고 단기로 자기 혼자서 돌격을 합니다. 일기토를 하러 가는 거네?
그래서 회심의 일격을 날렸는데 오, 회심의 일격. 우와. 여기서부터 박사님 말씀해 주실 거예요. 아유. 그냥 회심의 일격 빨리 뭡니까? 아무나 말해주세요. 아, 박사님, 빨리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로버트 브루스도 그걸 보고 도끼를 들고 돌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창을 찔렀는데 피하면서 도끼로 쳐서 헨리를 죽입니다. 야, 이거 정말 보기 드문 1대1 일기토 장면이네요. 영화에는 무지하게 많이 나오지만 오. 실제로 이런 경우, 특히 이런 대규모 전투에서 이런 게 거의 없고 네네. 국왕이 이렇게 싸우는 경우는 또 정말 없어요. 게임은 많이 하지만 네네네. 사실은 이 국왕과 뭐 기사와 기사 뭐 이런 식의 1대1 대결을 잘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 한 번의 패배로 자기 군영의 사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떨어지니까 사실은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자기의 지도자의 조카 호기롭게 갔다가 한 방에 도끼를 맞고 쓰러지면 이거 전투에 엄청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엄청나게 사기가 올랐다고 그래요. 네네. 근데 특히 장창보병대 같은 경우는 이게 서로 밀집해서 달려드는 말을 막아야 되는데 네.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장창 대열이 안 흔들리려면 굉장한 자신감이 필요해요. 이걸 올려주는 거죠. 이길 수 있다. 정리를 해보면 앞서가던 또 다른 지휘자는 본대를 만나서 고전하고 중앙에 있던 데는 매복해서 고전하고 새길로 가던 다른 부대는 또 만나서 고전하고 조카는 쓰러지고 스코틀랜드군은 사기가 막 올라갔어요. 이제 그대로 밀어붙이면 스코틀랜드 승 끝. 저희 전투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생각보다 짧은 전투긴 하는데요. 네. 하루에 끝나진 않았습니다. 아하. 예, 선봉대 본대에 남아있던 그 병력들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작전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잉글랜드군이 모든 면에서 우세했습니다. 병력도 훨씬 많았고요. 그리고 기병도 훨씬 많았고 이 장궁병, 네. 장궁병들은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지 않았죠, 아직까지. 네. 그래서 자신들에게 제일 유리한 전술적인 면을 살릴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라고 생각을 했죠. 좀 개활지가 필요하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스탈린 길로 북진하는 것을 멈추고 우회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병력들이 베너번 지역으로 향하게 되죠. 이 개활지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진 최고의 전력들을 투사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이유로 그 지역을 골랐는데 사실은 그게 나중에 가보면 별로 옳지 않은 판단이 됩니다. 13세기 스코틀랜드는 사실상 영국이 지배한다. 이후 스코틀랜드는 독립을 위한 저항을 계속한다. 독립을 반대한 영국의 에드워드 2세는 막강한 병력을 이끌고 스코틀랜드를 공격한다. 로버트 브루스가 이끄는 스코틀랜드군은 좁은 숲길에 매복해 영국군을 공격한다. 우세한 병력에도 불구하고 패배한 영국군은 전술적으로 유리한 베녹본으로 향한다. 그래서 2일차가 됐습니다. 네. 다음 날 이 날이 밝았고요. 그런데 우리가 되게 강력한 기마병, 그러니까 기사단으로 이루어진 기마병과 이 롱보우, 장궁병을 가지고 있으니까 감히 스코틀랜드 군이 먼저 교전을 걸어오진 않겠지라고 약간 방심을 했나 봐요. 네. 하지만 스코틀랜드 군은 날이 밝은가 동시에 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자, 그러면 이제 스코틀랜드군은 다음 날 날이 밝고 공격을 시작합니다. 예, 기습이 시작이 되니까 잉글랜드군도 자신들의 병력들을 전개를 시키죠.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그 지형이 기병을 전개시키기에도 그리고 장궁병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에도 너무 좁았던 겁니다. 그 사이에 스코틀랜드 장창병은 제일 앞쪽까지 밀고 왔죠.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궁병이 사격을 하니까 잉글랜드의 장궁병 역시 사격을 개시합니다. 네. 그 궁병으로만 따지면 잉글랜드의 장궁병을 스코틀랜드의 궁병은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잉글랜드의 장궁병이 사격을 시작하자마자 스코틀랜드의 군병들이 후퇴를 해버려요. 근데 스코틀랜드의 군병이 후퇴해서 그럼 우리가 전술적인 이점이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닙니다. 그들은 미끼였고 그들이 시간을 벌어주고 잉글랜드의 장궁병이 그들을 사격하는 사이에 스코틀랜드의 보병은 잉글랜드 장궁병과 기사단의 코앞까지 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다가 희생을 당하지 않게 스코틀랜드의 이 궁병들이 오히려 몸으로 대신 활을 맞아준 것이고 그동안 쉘트론들이 그렇죠. 코앞까지 간 거군요.
사실은 지형이 여유가 있었으면은 장궁병은 좀 유리하게 전술적으로 유리하게 측면이나 아니면 후면에 배치해야 되는데 네. 그 정도의 공간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허. 그래서 혼재돼서 전선 앞쪽에 서 있다 보니까 이 잉글랜드의 장궁병들이 네. 이 피해를 당하게 되는 거죠. 어허. 그러니까 전선 자체가 점점 뒤로 밀리면서 혼재돼서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로버트 브루스 국왕이 보니까 이제 승세를 잡았구나. 전 병력 공격을 해라. 그래서 계속 병력을 밀고 밉니다. 계속 밀리다 보니까 이 지형이 어떤 지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번이 사실은 번역을 하면 개울이 됩니다. 아, 그래서- 빵이 아니군요. 예. 번이라는 단어가 되게 여러 가지 뜻이 네네네. 있는데 그게 개울도 있거든요. 그래서 벤의 개울인데 그게 턱이 좀 높은 지역이 많았나 봐요. 우리나라 뭐 한강이라든가 뭐 중랑천이라든가 다 그런 식이잖아요. 강이 흐르고 위에 언덕이 엄청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병력들이 번에 빠지게 된 거죠. 야, 근데 그들이 뭐를 입었습니까? 갑옷. 네, 갑옷을 입었죠. 이 깊이 자체는 그렇게 깊지가 않았대요. 하지만 갑옷을 입고 있으니까 기동 불가하게 된 거죠. 스코틀랜드 군의 입장에서 보면 귀족들은 다 포로로 잡고 그리고 별로 이 쓸모가 없는 잉글랜드의 보병이나 군병은 그 자리에서 수상시켜버려요. 도륙을 해버려요. 도륙이요. 잉글랜드의 에드워드 2세는 네. 거기서 다행히 죽진 않았습니다. 그치, 돈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끄집어냈겠죠. 아니, 잡히지도 않았어요. 안 잡혔어요? 예. 근데 간신히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호위하던 기사가 한 명이 전사하고 얘도 이제 근접한 스코틀랜드 뭐 기사인가 몇 명을 죽이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도망가죠. 겨우겨우 그 기사도 죽이고 온갖 모험을 한 다음에 덤바라는 지역에서 네. 이 왕의 신분에는 전혀 맞지 않은 아주 조그만한 어선을 타고 잉글랜드에 정말 그야말로 겨우겨우 생還을 하게 됩니다. 뗏목 타고 돌아갔구나. 그렇죠. 에드워드 2세의 무능력도 있지만 일단 부하 장군들을 장악하지 못했던 것도 큰 것 같습니다. 로버트 브루스는 자기가 가진 재산을 최대한 잘 활용했고 이쪽은 가장 비능률적으로 한 거죠. 그것이 이제 패배의 원인이라고. 네, 이 잉글랜드의 분열과 또 스코틀랜드의 이기고자 하는 의지가 이 전쟁의 승리로 이끌었는데요. 이 전투 후에 두 나라에도 좀 변화가 생겼겠어요. 에드워드 2세는 베넥번 전투 12년 뒤에 폐위가 됩니다. 구테타로. 그래서 이 기록에 1066년 이후에 불명예스럽게 퇴위된 최초의 잉글랜드 국왕으로 기록이 되죠. 그럼 그 뒤에는 어떻게 돼요? 에드워드 3세가 즉위하는데 3세가 아직 어렸습니다. 아들이. 네, 그래서 이 사태를 진정시키지 않으면 지금 영국이 침범을 그렇죠.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바로 다음 해 1328년에 에딘버러 조약을 맺고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네, 위대한 전투로 기억되는 베넥번 전투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에드워드 2세가 퇴위되고 스코틀랜드는 이 독립을 향한 커다란 도약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번 베넥번 전투를 통해서 무엇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사실 살인, 약탈, 방화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아무튼 스코틀랜드 입장에서 보면은 오만 여러 가지 고통을 이겨내고 끝까지 싸웠던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귀족들을 최대한 스코틀랜드로 결집시켰던 것이 승리의 원동력이었어요. 반대로 말하면 영국은 단합되어 있던 나라를 에드워드 2세가 오고 나서 계속 분열하기 시작하는 거죠. 스코틀랜드가 분열하고 잉글랜드가 단합했을 때 잉글랜드가 이겼고 에드워드 1세 때 스코틀랜드가 단합하고 2세 때 분열한 잉글랜드가 패했더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됩니다. 잉글랜드는 사실은 전쟁의 준비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어요. 더 많은 병력을 충분히 더 배치시킬 수 있었습니다. 근데 내부적인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러면 전쟁을 좀 더 기다리든지 아니면은 내부적인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전쟁을 치렀으면 되는데 이 잉글랜드는 자신들이 너무 좋은 기사단과 그리고 그 장궁병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를 어떻게 보면 약간 얕잡아 본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는 거죠. 네. 우리가 가진 무기가 최고다. 이건 어떻게 보면 방심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역시 기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전쟁에서 방심은 최고의 적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상대가 약할 때 좀 더 신중해야 하고요. 내가 자만하지 않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 얘기를 쭉 들으면서 선대가 이루어 놓은 것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들이 얼마나 노력했고 얼마나 힘썼는지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저희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은 다음번에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